오늘 장의 중요한 부분들 미리미리 체크해 드립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알파경제 김중일 이사, 더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제는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또 바닥권 내에 있는 종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NC소프트가 자그마치 7%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되면은 시프트업, 또 공모청약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게임주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과연 어제 NC소프트의 급등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의 선택이 이 주도주로 쭉 끌고 가다가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의외로 다른 선택들을 하는데요.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 두 가지는 결국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거나, 대표적으로 어저께 움직인 종목 중에서는 KCC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리콘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러면서 어저께 급등을 했었고, 또 KCC도 뭐 대표적인 뭐 밸류업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요인들이 반영된 게 한 가지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내놓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NC소프트도 뭐 지금 계속 저점권에서 헤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NC소프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국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저께 나왔던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자체는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 만한 그런 뉴스 얘기는 하죠. 두 가지 사업부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인데, 최근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뉴스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서도 어저께 주가가 반응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NC소프트가 의지를 보여준 건 뭡니까? 그동안 그 내부에서 점입가경으로 갈등하던 DH, 그러니까 김태컨 쪽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김택진, 그 다음에 윤송이, 이런 사람들이 내부 갈등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게임 하나 돈 잘 번다고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경영 상황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김태컨을 날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CEO가 와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신호탄이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건 구조조정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사업부를 달리해서 그동안 김택진이나 김태컨이 전체적으로 끌고 나갔던 하나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분리해 놓은 거죠. 게임 개발하는 쪽, 그 다음에 SI 쪽,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영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TL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걸 이제 해외 쪽으로 넓혀나가면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리니지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리니지를 대체하거나 혹은 리니지에 근접할 만한 그런 게임들이 뭐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섞이는 가운데 주가가 좀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 내부적인 이슈, 이런 쇄신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게임주 전반으로 좋기도 했어요. 컴투스도 한 5% 정도 오르고,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죠. 네, 게임주는 결국은 다 게임이겠죠. 본질로 봐야 되는데, 지금 국내 게임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과거에 이제 중국에 가져다 팔면 잘 팔렸던 그 시기와 같냐,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게임사들의 개발 능력이 중국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전처럼 판호 열어주면 중국에 가서 우리가 한국 게임이 역시 최고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는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예전만큼 잘하기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뭐 데브시스터즈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여전히 좀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주가도 차별화되어 있죠. 그래서 게임주를 보신다면 너무 뻔한 답이지만 이런 차별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영광을 누렸던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게임이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뭐 주가의 반등은 일부 비용 쥐어짜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실적의 반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좋은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의 최대 약점은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이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권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콘솔 게임 같은 이런 일정 부분의 게임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진출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게임주 중에서 지금은 관심을 가진 종목은 이미 주가가 차별화되어 있는
데브 시스터즈나 아니면 뭐 크래프톤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 매력적으로 살만한 종목군들은 그렇게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은 저는 펄어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검은 사막을 앞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게임즈 워낙 좋지 않으니까 뭐 저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최근에 좀 주가를 봤더니 저점에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회복은 결국은 모멘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 기대가 또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 폭락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역시 기대감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이 실현될 때는 설사 그게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힘이 떨어지니까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한 섹터 내에서 대여가 상장하게 되면은 같이 좀 상장 전에 들썩이잖아요.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느낌. 시프트업이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게임주들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이런 분위기를 하나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시프트업이 상장하게 돼서 지금 게임 쪽으로는 아마 ETF 쪽으로라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을 텐데 이 시프트업도 지금 뭐 대형주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시총이 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의 시총이 들어왔을 때 다시 ETF에 재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전까지는 뭐 약간 분위기를 업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뭐 이게 좀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한데 시프트업이 정말로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겠지만 들어왔을 때도 업시킬 수 있느냐? 혼자 업되거나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첫날 딱 고점 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밀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서 시프트업 관련된 기대감은 아마도 상장되기 전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어도 상장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해운주들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HMM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 대비 30% 정도 올랐습니다. 해상운임은 바닥 대비 5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1대1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한창일 때는 더 민감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민감도가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감이 없잖아 있고 하지만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판단인데요. 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해상 운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뭐 홍해 쪽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모든 분들, 특히나 주식을 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 길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회를 할 수밖에 없죠. 선회를 할 수밖에 없으면 일단은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도착지에 보낼 때 훨씬 더 많은 길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해운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파나마와 이제 수에즈 운하 쪽인데요.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하루에 지금 평균 한 32척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10월쯤이나 돼야 이제 좀 더 예전 수준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파나마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에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에즈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예전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운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확정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류를 옮기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가는 길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주들이 일단 수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환경 규제는 조금은 단기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도 환경 규제가 해운주에게는 사실상 좀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 규제가 지금 뭐 국제 해사기구라든지 특히나 원래 그 환경 규제가 사실 유럽 쪽이 좀 원래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 환경 규제를 지키려면 일단 친환경 선박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속도를 많이 내면 안 됩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운주 같은 경우는 운임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섹터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보는 지표가 있겠죠. 지표는 항상 운임 지수인데
그게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크로상으로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11주 연속으로 지금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상 운임이 이제 꺾이면 지표가 꺾이니까 해상 관련된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밀리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사실 3분기가 해운주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급등했던 해운 이 섹터의 어떤 지표가 꺾일 수는 있겠지만 이 성수기라는 효과가 충분히 방어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나 전반적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일단 해운주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있는 장에서는 충분히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섹터라는 판단입니다. 성수기 효과 그리고 중동의 사정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지금 사실 해운주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차익 매물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신규 접근 입장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HMM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HMM이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었지만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2년 넘게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역시나 지금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HMM의 숫자적인 걸 보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9조 9천억이었는데 작년에 9천억입니다. 5천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전망치가 이제 2조 1천억이기 때문에 더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밀리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또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 최선이죠. 그래서 일단 해운주 내에서는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게 지금 HMM이 되겠네. 일단은 HMM을 제일 최선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운 섹터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이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세명전기가 유일하게 관련주 가운데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정부 정책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대표적으로 뭐 변압기 3인방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서 뭐 그렇다고 이동평균선이 많이 훼손된 것도 아니라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김 이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종목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오늘도 리포트가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소위 빅3를 중심으로 이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의심은 뭐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 실적은 전혀 기록된 게 없어요.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숫자를 지금 미리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테크가 우리가 예상한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비용도 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가 계속 돈을 잘 벌어서 계속 캐펙스를 여기다 쏟아 부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뭐 투자가 아무나 가능한 일이냐? 거의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 단위의 돈을 만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나 가능한 투자라는 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실 때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흥분만 하지 말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머리를 차갑게 식힐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관련주 알려주세요. 네, 관련주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HD, 현대, 뭐 일렉트릭이 있겠고 LX 일렉트릭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LS도 있고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종목은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최근 구리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승이 구리 가격과 맥락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 구리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뭐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재고 증가 이슈도 있고 생각한 것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선물 기준으로 5달러를 넘었던 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구리의 고점과 해당 종목군들의 단기 고점이 좀 비슷한 양상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구리가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뭐 여기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라면 구리의 시황을 쫓아가고 있는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주가가 정체되거나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도 H현대일렉트릭의
리포트 제목 자체가 데이터 센터 시작도 안 했다인데 그 이제 얘기를 잘 이제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엔 집중해야 될 이슈인데 주가는 이미 올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시작은 언제 할 건데와 했을 때 예상만큼 강하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AA 데이터 센터가 좋아지는 건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안 가면, 예상한 만큼 투자가 안 나오면, 예상한 만큼 실적이 안 올라오면 그러면 주가는 빠질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나 지금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얼마나 성장할까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시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나올까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쪽으로 방향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열어놓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죠.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조선과 함께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도 최근 연일 50주 신고가 리스트의 단골 손님입니다. 과연 이쪽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박 기사님 알려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해운주와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는 묶어서 보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국제 무역량이 증가하고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해운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이 더 많아지겠죠. 일이 많아지게 되면 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호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선을 하려면 당연히 기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조선 기자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지금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선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해운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자재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묶어서 보면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기본적으로 부담이 좀 없는 선에서 좀 약간 저평가이 되는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선 기자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쪽도 좋고, 조선 쪽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있는 수혜를 받는 업종인 조선 기자재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좀 능력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 우리가 지금 마켓쉐어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 이제 3위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 정도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는 몇 군데 없다. 그래서 몇 개만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훨씬 더 투자하기는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조선 기자재 시장이 지금 한 1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1조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마켓쉐어가 이제 3위 정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래서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종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해운주나 조선주나 기자재 업체들이 평균적인 일반적인 섹터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대임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뭐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자재 대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현대 계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일단 그렇게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상장한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가장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숫자를 또 봐야 되는데 숫자를 봤을 때 올해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일단 지금 14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이미 1분기 때 6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의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때 이미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가는 현재 상장 이후에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호회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1년 정도가 대부분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보호예수가 풀리는 내년 1월 전까지는 충분히 하반기를 보면서 베팅할 정도는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기자재 업체들 다 좋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부담은 현대입스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기술력을 잘 봐야 된다. 종목 콕 집어서 현대힘스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